부채가 다 빚입니다. 현금보다는 당연히 저는 주식이 좋고, 그 주식의 시대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 10년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6장은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증권사 리포트 약발이 좀 잘 받는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제가 요즘 판단하기엔 한 작년부터 좀 증권사 리포트들이 약발이 잘 받아요. 어떤 종목 리포트 나오면은 제목에도 증권사 보고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질문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그게 또 시장 영향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땐 정말 잘 먹히고요. 그렇죠. 요즘 장은 또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횡보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보고서 나면 떴다가 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를 보고 전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와서 보고서 나오면은 막 단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를 매일 보셔야 되고, 왜 보시는 게 좋냐면 내가 모르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 기업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분들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아니면 뭐 중소형 기업들도 보고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막 분석을 해주세요. 그걸 알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잖아. 아, 이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번에 화장품 회사들도 제가 좀 좋게는 봤지만 면세점하고 화장품은요, 저도 보고서 보고 알았던 거예요. 보고서를 안 봤으면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 보고서가 인사이트가 있는 게 미래를 좀 예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위클리 자료 주세요. 유통 화장품을. 근데 거기에 세세하게 되게 잘 쓰세요. 아, 이번 주는 유통 중에서 예를 들면 백화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다 나와요. 백화점을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제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백화점을 간대요. 그 논리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아서 백화점주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면세점주들은 저도 되게 안 좋게 봤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아니, 지금 당장 여행도 못 가고 중국 사람들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면세점이냐.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그거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대요. 왜? 임대료를 깎아줬대요. 인천공항 임대료를, 원래 그게 몇천억씩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이런 면세점 망하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임대료를 몇천억씩 내요. 매출액 기반으로 깎아줬대요. 근데 시내 면세점 또 장사가 잘 된대요. 짜이공들 있죠, 중국에. 그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2주간 격리돼도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 면세점 물품이 너무 싸고 좋은 거예요. 중국 면세점은 다르대요. 구색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와서 2주 격리 당하고 물건을 왕창 사서 먼저 보내요. 자기는 격리 당하지만 물건은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호텔신라 같은 것도 흑자 전환했잖아요. 저 당연히 적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 주가도 많이 근데 그거를 미리 캐치하시고 보고서에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안 되고,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 생각에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회사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디어가 맞으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호텔신라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보고서 나오고도 그분만 쓰신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목표 주가까지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국에 웬 호텔신라. 근데 주가 안 갔어요. 빌빌빌 흘러내렸는데 결국 그분들이 맞았어요. 주가가 그때가 85,000원 밑에 있을 때거든요. 이번에 10만원 넘었잖아요. 근데 보고서를 안 봤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진짜 보물찬 건데, 다만 유의하실 건 보고서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하는 방법은 웬만한 증권사의 산업 보고서는 다 읽어봐요. 산업이 더 중요해요. 산업 본 다음에 그 다음 기업 분석 보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보고서를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도 당장 가셔가지고 당장 관심 있는 보고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산업이라는 거 매일 읽어보세요. 진짜로. 읽으면요 변화가 보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이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바뀌었네? 왜 좋게 볼까?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답이거든요, 솔직히. 애널리스트가 괜히 좋게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안 봤으면 몰라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애널리스트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되게 좋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보고서 톤이 바뀌었어요. 이런 목표주가 다 낮췄잖아요. 최근 톤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였고. 매일 보면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 맞아요. 종목 분석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애널리스트가 왜 이 리포트를 썼는지 자주 보시다 보면 변화가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특히 산업 분석 리포트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실력에 큰 도움이 실전적으로도 될 겁니다. 자,
자, 그 다음 이제 7장입니다. 주가의 속성인데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정말 이거, 많이 물어봐요. 이거 종목에 좋은 재료 오늘 나왔는데 주가 왜 떨어지나요? 이거 진짜 많이 묻는 질문인데. 맞아요. 대답해 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나 질문 많이 받아서 이 책에 꼭 넣은 건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죠. 호재 나오는데 왜 빠질까. 예전에 저도 초보 시절에. 근데 결국 그거예요. 주식의 속성을 아시면 돼요.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지금 오늘 좋은 걸 반영한 게 아니라요, 3개월 후나 6개월 앞에 있는 걸 미리 당겨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주린이 분들이 요즘에 그 질문 하세요. 아직 마스크 안 벗었는데 왜 여행주 날라가요? 우리 여행도 안 가잖아요 지금. 그걸 아직은 속성을 이해 못 하시니까 여행주 가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가는요, 미래가 사실 불확실하지만 그거에 베팅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식 시장이 현재를 반영하면은 진단키트는 매일 날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전히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근데 진단키트주도 반토막 났잖아요. 왜냐? 3개월, 6개월 후에는 진단키트 많이 안 쓸 것 같으니까. 근데 여행주는 왜 가죠? 잘하면 3개월 후에 우리 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요, 대우조선해양이 그 매각된다는 루머가 예전부터 돌았었어요. 근데 실제화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 조선주가 안 갔는데요, 현대중공업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막 주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매각된다고 뉴스가 딱 확정이 되니까 그날이 최고 꼭지였습니다. 그 후로 쭉쭉쭉 빠져서 아직도 그 주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호재의 선반영성이 그렇게 무섭고, 바이오 기업들도 많은 분들이 왜 당하냐면, 신약 개발해서 임상 데이터 잘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신기하게요, 바이오주들은 미리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임상 성공했다 딱 뉴스 나오잖아요. 주가 폭락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물려요. 임상 성공했으니까 난 따라간 건데 물려요. 왜냐? 주가 차트를 보시면 미리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미리 알았던 투자자들은 그날 다 던져버려요. 왜냐? 이 뉴스를 미리 선반영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나 안 움직였는데 호재가 나왔을 때 괜찮아요. 그럼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올라가요. 현대차가 얼마 전에요, GM 공장 5개가 가동했을 때 그날 주가가 5% 급등한 날이에요. 근데 왜 올라갔냐면 주가가 빌빌빌 기고 있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가는데,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저렇게 쭉쭉, 그러면 아마 그날 빠졌을 겁니다. 이 호재가 나와도 미리 선반영을 해서. 그래서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다면 주의를 해주시고, 악재가 나왔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반영을 해서 그래요. 이미 악재가 반영돼서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악재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들 해보실 거예요. 얘 악재 나오는데 왜 올라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악재들인데 노출이 안 됐던 건데, 그게 반영되는 순간 더 이상 악재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선행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주가의 속성은 선반영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재건 호재건 재료를 딱 봤을 때 뭐 악재라고 무조건 팔거나 호재라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그 재료가 과거 적어도 한 달, 2달 동안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반영이 되어 있으면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장 주식의 속성에도 이제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저도 보자마자 야,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으셨겠다. 주식을 매도하는 게 어려워요. 주식 매도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산 이유가 틀리면 그냥 팔면 돼요. 아니면 그게 달성됐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 사정들이. 예를 들면 나는 오늘 5%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 분이 있다면 5% 수익 나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5% 수익 나는데 더 욕심내고 10%까지 갖고 가려고 해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는 분들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매수의 이유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일부가 내년에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샀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빅사이클 온지 안 온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 유효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투자의 원리였으니까 그게 훼손되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현대차가 전기차도 잘 판매하고 내가 그리는 청사진에 맞는 기업 같다. 그래서 현대차가 점유율이 나중에 3등까지 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으로 샀어요. 그럼 그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가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현대차를 매수를 했는데 중간에 현대차가 점유율이 막 7등 점점 밀려요. 그럼 내 아이디어가 훼손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삼성전자 빅사이클 현대차의 점유율 상승 이걸 보고 샀는데 많은
많은 분들이 주가 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저 10% 빠졌는데 어떤 분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마이너스 10% 손절하려고 사신 건 아니지 않나. 현대차 이걸 보고 사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훼손됐나요, 지금? 제가 반문을 해드려요. 그럼 그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산 매수의 원칙이 깨질 때 매도해요. 아니면 그게 진짜로 나중에 달성이 되든가. 그게 아닌 이상은 10% 20% 빠져도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매도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건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도의 이유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시고 단지 지금 시세만 보세요. 이게 빠졌으니까 팔아야 될까? 그리고 10% 올랐으니까 팔아야 될까? 그 부분들만 좀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의 비결은 내 투자 아이디어가 달성됐거나 또는 훼손됐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구독자 지금 분들 중에 투자 아이디어 없이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라 그랬어. 그러면서 매도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매수한 이유가 달성되거나 훼손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실 때 왜 사는지를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그럼 그 적어 놓은 이유가 달성되거나 또는 내가 잘못 판단했거나 그럴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장은 주의사항.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서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는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관리 종목은 일단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의 그 중간 단계예요. 좀 위험하니까 이 거래소에서 투자 주의하라고 사실 따로 모아놓은 그런 쪽이고, 보통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좀 회계상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투자할 때 좀 주의하라고 거래소에서 따로 뽑아놓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물론 관리 종목 중에서 또 회생을 해서 진짜 좋아진 기업들도 있어요. 특히 감사보고서 시즌이 3월달에 있는데, 그때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 네 가지인데 적정 빼고는 다 안 좋아요. 근데 보통 한정 기업들이 관리 종목에 많이 편입이 됩니다. 한정은 회계상 한 가지 항목 정도가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을 못 냈을 때 보통 이제 한정 의견을 내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경미한 경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상패는 바로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은 한정 판결만 받아도 바로 상패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일단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관리 종목은 그래도 거래는 할 수 있어요. 회생의 기회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데 목숨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목숨 붙어 있어요. 진짜로 회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상장 폐지는 그냥 끝이에요. 사망이죠. 예, 그냥 결정되는 순간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물론 이제 회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회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근데 드물죠. 드물고 상장 폐지 이제 실질 심사 들어가면 거의 상장 폐지로 가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징후가 보여요. 기업 CEO가 자꾸 횡령 배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 잠식 되는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감사 보고서. 근데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단 CEO가 되게 먹튀가 많아요. 대주주가 지분율이 되게 작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재무제표가 되게 안 좋아요. 거의 적자로 도배가 돼 있어요. 매년 적자, 부채도 많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공부만 하면 솔직히 피할 수 있어요. 사실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를 피하는 제일 1순위는 내가 재무 공부만 잘하면 돼요. 기초적인 재무제표 공부만 하시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피하는 방법은, 책도 많이 나와들 있잖아요. 재무제표 책 좀 약간 어려운 책들보다도 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는 좀 되도록 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농담처럼 상장 폐지는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주식시장에서 거래 안 되면 종목으로서 사망이죠. 그래서 뭐 사망 종목을 갖고 있게 되면 제 계좌도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 되고, 특히 적자 지속 기업 또는 자본 잠식 기업, 부채 비율이 과다한 기업, CEO가 부도덕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이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에 하나의 질문씩 9개 질문을 던졌는데요. 너무 질문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보고 싶으시면 우리 엄블리님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책 좋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워낙 여기저기 많은 곳에 불려다녀서 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실 테니까 힘드실 테니까 간단하게 탑다운으로 시황, 업종 요 정도 이제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제 6월이 지나가면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상반기는 사실 작년 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상반기 약간 조정장이었어요. 지금 장 흐름 어떻게 보시고 올해 2021년 남아있는 하반기 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뭐 강세장으로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변동성 장세는 계속 나오겠지만 강세장으로 방향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았다. 강세장 여전하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증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정말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PER이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하도 올라가가지고요. PER이 12배밖에 안 돼요. 지수 올랐는데도.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평균 PER에 비해서도 저평가돼 있고, 그 제가 강세장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수출 데이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 수출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 좋은 수급 환경, 외국인들이 그렇게 8조씩 5조 5월에 팔았는데도 안 빠졌어요. 5월도 올라갔거든요. 그 배경은 저는 펀더멘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이제 드디어 경제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경제 동맹 맺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현대차가 공장 짓죠. 삼성전자, 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공장에 미국 현지에 짓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세제 혜택 약속도 좀 해줬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 특히 우리 한국은 그동안 중국이라는 시장에 많이들 그 공을 들였지만 사실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여기에 직접 진출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은 또 알아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중국과 우리가 경쟁 업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국에 되게 저는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여전히 하반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위치들을 봤을 때 되게 좀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테이퍼링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도 테이퍼링하고 시장 실제로 올랐습니다. 할 때만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근데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정상화되고, 내가 이제 환자라면 종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 종환자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그리고 금리 인상은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정상적으로 베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긴축 하니까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긴축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결정한 문제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계속 풀거든요.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한다면 그 국채가 다 빚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거든요.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증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정부 재정을 메꿔야 되니까. 근데 세금으로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공화당이 자꾸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이 물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미국 행정부랑 궤를 맞춘다면 금리 올리는 거 솔직히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제로금리 상태는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주식시장이 되게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유동성도 여전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하반기도 되게 좋은 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건 한미동맹 경제적 강화가 좀 있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진출 또는 미국 거대 시장 진출 뭐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테이퍼링 해도 이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은 당장도 아니고 아직 가능성은 좀 더 봐야 된다. 여러모로 봤을 때 강세장은 지속이다. 그러면 작년 3월 19일부터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도 좋게 전망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증세안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1%로 28%로 올리는 거 포기하고 대신에 글로벌 법인세 최저 한도를 15%로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나라가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 2개밖에 없는데, 제가 한국과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아일랜드예요. 근데 아일랜드에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워낙 법인세가 낮아가지고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좀 안 좋대요. 그게 현실화가 되면.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세금이 올라갈 일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의 호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금 이슈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금리도 굉장히 천천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시장을 좀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인플레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도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위로 튀면 이건 증시에 되게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금리 인상까지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무엇보다 어차피 주가의 가장 큰 반영은 실적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점이 좋다. 자, 그러면 지금 6월장 포함해서 앞으로 좀 보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제가 단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네. 중장기로 내년 초까지 본다면 일단 첫 번째가 당연히 반도체. 반도체는 필수적인, 그리고 반도체가 좀 최근에 기간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가격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두 번째가 이건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만한 것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가 미용, 피부에 그 리프팅 시술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초음파 같은 거 싸가지고 피부를 쫙 당겨줘요. 주름 개선해주는. 근데 이 시장이 엄청 커진대요. 특히 이제 고령화될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름 생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 시술을 받으면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게 된대요, 사람이. 왜냐면 효과가 되게 탁월하다고 합니다. 반복 시술을 하면 의료기기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맨 처음에 기계 팔고 소모품. 예, 소모품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임플란트가 원래 병원에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점점 가능해지잖아요. 치과 갈 수도 있고. 근데 임플란트도 역시 고령화 수혜주죠.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 그리고 우주항공. 왜냐면 미사일 주권을 회복을 해서 우주 시대가 한국도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민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옛날에는 나사나 우리나라 한국도 정부가 직접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서 인공위성 만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자동차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기본입니다. 자동차는 너무 좋아서 자동차는 무조건이고, 대신에 건설도 지금 정부 정책이 너무 좋잖아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 없습니다. 공급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민간 쪽으로도 많이 드라이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선거까지는 저는 건설 쪽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건설 업종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업종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조정을 특히 좀 받아서 더욱더 이뻐 보인다. 그리고 자동차는 뭐 말할 필요도 없었다.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에서 수익성이 있는 거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게 성형미용 쪽, 그리고 임플란트 쪽.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과, 뭐 성형미용 쪽은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쪽, 기기도 팔면서 소모품도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진짜 뭐 흙속의 진주들 많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사실 실적이 뭐 대부분 없고 막 다 신약 개발만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있으면서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또 꽤 많이 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 실적도 나오는 뭐 피부 관련 또는 성형 관련, 임플란트 관련 주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지금 민간 말씀하셨는데,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이 서로 지금 우주선 띄우려고 난리인데, 세계화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우주항공주들이 관심을 이미 받고 있고, 이미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뭐 대형주 아까 말씀하셨고 중소형주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건설은 아무래도 대선하고도 또 상관이 있는 거니까, 뭐 여기 있는 대형주들이야 뭐 당연히 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중소형주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많죠. 워낙 우량한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이 많아서 이 방송에서 뭐 언급드리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질문 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연부장님 워낙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드렸나 모르겠네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좀 좋은 팁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저는 주식 투자 하시는 거 자체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고생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지금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을 몇 년 전에 전세로 넣으신 분들하고 그냥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신 분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뭐라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막 롤렉스 시계 막 재테크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린 재테크도 하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 가치가 너무나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여기서 현금 가치가 올라갈까요? 앞으로 저는 더 심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갭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손쉽게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은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하면 또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업 내가 좀 더 산업 분석하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전기차 시대가 되고 우주항공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건설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내가
주주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당연히 저는 주식이 좋고, 그 주식의 시대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 10년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억눌려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작년부터 드디어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고, 저는 이분들 쉽게 안 떠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점점 가요. 현금보다는 자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니까 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간 많잖아요. 오늘만 보지 마세요. 제발 조급하게. 오늘 10% 먹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고, 내가 정석 투자하신 분이라면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서 장기로 롱런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많이 내실 분들은 내시고,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내일 토요일에 강연회라는데요. 예. 8가지 업종을 뽑았어요. 8가지 업종이 5가지가 정확히 다 포함되어 그래요?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네. 아까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실적 있는 애들,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까지. 뭐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야 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건설하고 우주항공까지 겹친 거 보면서 제가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 부장님이 이런 추세 또는 아까도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 성장주, 미래산업도 말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약간 좀 시장을 바라보는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조금 더 뜻깊고 재미있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도 오늘 굉장히 많은 팁을 드렸으니까 영상 2번, 3번 반복하시면서 총력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